매년 입맛 때쯤이면 세금 문제로 머리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2026년부터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국세청, 그러니까 CRA의 세금 처리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예전처럼 에이, 이 정도는 모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그런 아니란 생각, 이제는 정말 위험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뀌었냐고요? CRA에 아주 스마트한 새 파트너가 생겼거든요.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제 AI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모든 금융 데이터를 샅샅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CRA의 AI 감시 시스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예전에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정보들 있죠? 예를 들면 은행 계좌, 부동산 등지 기록, 그리고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에서 번 돈까지 이 모든 걸 하나로 쫙 연결해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분석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금융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 AI 감시망이 가장 날카롭게 짚여보는 첫 번째 타겟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 플리핑입니다. 특히 집값이 정말 뜨거웠던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이때 집을 짧게 보유했다가 파신 분들은 지금 CRA의 집중 감시 대상에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CRA가 말하는 플리핑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집을 사고 나서 딱 365일, 그러니까 1년 안에 되파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때 생긴 이익이 단순 양도 차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 수익 분류거든요. 똑같은 돈을 벌었어도 이게 양도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에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완전히 달라져요. 양도소득은 이익의 절반,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지만 사업소득은 이익 100%,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집을 팔아서 10만 달러를 벌었다고 쳐보죠. 만약 이게 양도소득으로 인정받으면 과세 대상 금액은 5만 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순간 10만 달러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물론 억울한 경우는 없어야겠죠? 그래서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365일 규칙이 무조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족의 사망이나 이혼, 갑작스러운 실직, 혹은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는 경우처럼 이런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팔았다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을 단기간에 파셨다면 여기 나오는 네 가지는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팔았는지에 대한 증빙서류, 그리고 리모델링 하셨다면 관련된 모든 영수증과 계약서, 공사 전후 사진까지 모든 걸 아주 꼼꼼하게 파일로 만들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얘기가 나온 김에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있죠. 바로 분양권 전매입니다. 그러니까 새 콘도를 완공 전에 입주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경우를 말하죠. 이건 거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CRA는 전매를 통해서 번 돈은요, 거의 예외 없이 100%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게다가 HST, 그러니까 상품영역세 문제까지 같이 얽혀서 보기 때문에 세무적인 위험 부담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매 거래를 하셨다면 이 서류들은 무조건 챙겨 두셔야 해요. 맨 처음 건설사랑 맺었던 분양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전매 계약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들어간 변호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 같은 모든 비용 영수증까지. 이걸 다 모아서 순이익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둬야 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요즘 많은 분들이 하시는 긱 이코노미, 즉 부업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특히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는요, 이제 훨씬 더 새롭고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새로운 세법의 핵심 단어는 바로 이 비준수 단기 임대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쉽게 말해서요, 시나 주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거나 혹은 필요한 허가나 라이선스 없이 90일 미만으로 짧게 임대를 준 경우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따라오는 결과가 정말 무서운데요. 이렇게 규정을 어기고 비준수 상태로 운영한 날짜만큼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세금 신고할 때 공제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수입은 100% 다 신고해야 하는데 비용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심지어 CRA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비용을 계산하는 공식까지 딱 정해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간 들어간 총 비용에다가 규정을 어긴 날짜 수를 곱하고 이걸 총 임대한 날짜 수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정부가 직접 보여준 예시를 한번 같이 보시죠. 1년에 7만 5천 달러를 벌고 비용으로 6만 달러가 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절반 정도의 기간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했다면 거의 3만 달러에 가까운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원래대로라면 1만 5천 달러였을 과세 대상 이익이 무려 4만 4천 달러가 넘는 금액으로 3배 가까이 뻥튀기 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자, 이제 마지막 고위험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디지털 지갑, 암호화폐죠. 혹시 아직도 코인 거래는 익명이니까 CRA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은 이제 정말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캐나다 지요 거래소들은 우리 같은 이용자들의 거래 기록을 CRA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파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코인끼리 맞바꾸는 수합, 이자를 받는 스테이킹, 공짜로 코인을 받는 에어드랍, 심지어 내 거래소 지갑에서 내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내역까지. 사실상 우리의 모든 활동이 추적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를 하신다면요. 지금 당장 거래소에 로그인하셔서 모든 거래 내역 파일을 다운로드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거래가 일어났을 때 캐나다 달러로 얼마였는지 그 가치를 꼼꼼히 기록해 둬야 하고요. 만약 거래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면 암호화폐 전문 세금 관리 툴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면서 좀 불안하고 걱정되셨을 수도 있어요. 어떡하지? 나도 해당되는데? 싶으실 수 있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시대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라도 내가 과거에 실수로 신고를 빠뜨린 게 있네 라고 깨달으셨다면 자진신고 프로그램, 즉 VDP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무거운 벌금과 이자를 상당 부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CRA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신고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 새로운 AI 세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핵심 규칙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일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모든 관련 서류는 제발 버리지 마시고 전용 폴더에 차곡차곡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뭔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일을 저지르고 나서 수습하지 말고 그 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결국 이제 세금 신고는요, 단순히 매년 해야 하는 귀찮은 숙제가 아닙니다. 내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재무관리 활동의 일부가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세금 파일은 과연 AI의 날카로운 검토를 통과할 준비가 되었습니까?